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의 건국신화 어떻게 알고 있죠? 늑대젖을 먹고 자란 쌍둥이 형제로 알고 있죠. 바로 로물로스와 레무스 쌍둥이 형제. 사실 로마의 건국신화도 어느 나라의 건국신화와 비슷하게 사실은 사실보다는 신화라고 좀 가깝죠. 쌍둥이 탄생에 그리스 로마 시내에 나오는 전쟁의 신 마르스가 등장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쌍둥이 탄생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아주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볼 수가 있어요. 트로이란 나라가 있었죠. 트로이의 목마. 트로이가 그리스 연합군에게 패하면서 도시가 불타게 되자 살아남은 트로이 시민들이 뿔뿔이 흩어지는데, 이때 트로이 장군 중에 한 명인 아이네아스가 가족과 추종자를 데리고 트로이를 탈출하죠. 그래서 그 장군이 처음에는 카르타고에 정착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로마 티베트 강가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 이미 살고 있던 원주민이 있었고, 그 원주민의 노인의 딸 라비니아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그렇게 트로이 후손과 원주민이 뒤섞이면서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오래오래 흘러서 아이네아스의 13대 후손까지 내려옵니다. 이 프로카스 왕 이야기로부터 이제 로마의 신화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프로카스에게는 누미토르와 아물리우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누미토르스가 장자였죠. 근데 왕위를 물려다니까 아우인 아물리우스가 반란을 일으켜서 형인 누미토르를 추방하고 아들을 죽이고 딸 레아 실비아는 결혼할 수 없는 여사제로 만들어버려요. 사실 로마의 역사를 보면 끝까지 제명에 산 황제들이 거의 없었죠. 암살되거나 왕권 찬탈을 위해서 형제가 죽이고 부모가 죽이고, 그죠? 친척이 죽이고 하는 이런 거친 건 왕권 침탈에 수없는 살인과 이런 게 거친 게 아마 이 시대부터 시작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근데 그렇게 결혼할 수 있는 여자세로 만들어 버렸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바로 이제 신화가 등장하는 거죠. 레아 실비아의 아름다움에 반한 전쟁의 신 마르스가 그녀를 유혹해서 임신시켜버려요. 그리고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게 바로 로물로스와 레무스죠. 결혼할 수 없는 여사제인데 어떻게 그렇게 됐지? 마르스가 신 아닙니까? 신에게는 안 통하는 말이었죠. 그렇게 태어난 형제들이 로물로스와 레무스였어요. 아물리우스 왕이 이 사실을 알고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하인들은 아기들을 죽이지 못합니다. 언제나 신화에선 그렇죠. 그냥 명령대로 수행하면 그만이지만 마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바구니에 담아 티베르 강가에 띄워보냅니다. 그렇게 물가로 내려온 아기들이 늑대에 발견돼서 늑대의 젖을 먹고 자라게 된 것이죠. 그리고 훗날 양치기 파우슬레우스가 발견해서 양자로 데려다 삼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늘 그렇듯이 자신의 출생 비밀 이야기를 해줬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복수를 꿈꿨고 결국 아무리아스는 중이고 할아버지의 복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심한 듯 나라를 세우기로 하는데, 여기에서 또 왕이 누가 될지 다투다가 로물로스가 레무스를 죽입니다. 그리고 혼자 나라를 세우죠. 이것이 로마의 건국이죠. 기원전 753년, 지금 이탈리아 국경일인 4월 21일 도시국가 로마가 탄생하는 것이죠. 그렇게 로마를 탄생시켰고 도시국가를 만들었는데, 나라는 세웠지만 자신을 추종하던 시커먼 칼만 휘두를 줄 아는 사내들 뿐이었고 인구는 없었습니다. 여자가 있어야 자녀를 낳으면서 인구가 늘어날 텐데 인구가 없었어요. 왜? 이 시커먼 사내들이 너무 거칠어서 주변의 여자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무저스는 얘네들을 장가를 보내야 인구가 늘 텐데 고민을 하던 끝에 꾀를 냅니다. 축제를 그실로 인근의 사비니 여족들이 굉장히 여인들이 이뻤다고 합니다. 사비니 부족 여인들을 초청해서 축제에서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리고 로마인들과 강제로 혼인을 시켜버리죠. 이것에 화가 난 사비니 부족이 몇 년 뒤에 공격을 하지만 이미 로마인과 살을 맞대며 자식까지 낳아버렸으니 어쩌겠습니까? 그러니 사비니 여인들이 싸우지 마. 이제 이쪽은 우리 친가고 이쪽은 외가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렇게 중재로 평화를 받게 되니까 사비니 부족장 타티우스는 로물로스와 공동 통치를 하게 하고 화평을 맺으면서 로마 인구로 자연스럽게 편입이 됩니다. 그렇게 또 500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를 하나씩 통일하면서 로마가 조금씩 커져가죠. 이때 해상제국 카르타고의 일전을 통해서 로마는 오히려 제국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4차례에 걸친 포에니 전쟁이죠. 해상 독점권을 두고 시칠리아와 카르타고가 분쟁을 하는데 이때 시칠리아 용병편을 들죠, 로마가. 그리고 시칠리아에서 카르타고를 몰아냅니다. 이게 1차 전쟁인데 이것에 카르타고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카르타고의 사령관 하밀카르의 아들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니발이 등장합니다. 이 하니발이 그 복수를 위해서 10만 명의 병력과 50마리의 코끼리를 앞세워 알프스 산맥을 넘어 이탈리아 북부로 진격해오죠. 이것이 두 번째 포에니
포에니 전쟁이죠. 트라시메논 전투, 칸나이 전투에서 연전연승을 합니다. 카르타고가. 그리고 로마를 비롯한 주변의 동맹 도시들이 스스로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동맹 도시들이 로마를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이라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로마 시민권이 어떤 매력이길래 이들이 배반을 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알아볼게요. 적으로 싸웠던 민족에게도 노예 생활 10년 후에는 해방 노예를 풀어주고 자식에게는 시민권도 줬고 혈통, 문화, 배경, 종교 이런 거 전혀 안 따지고 로마에 기여한 바만 있으면 누구나 공정하게 시민권을 줬습니다. 이게 마치 미국의 시민권 제도와 무척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시민권 제도가 로마 시민권을 영감으로 설계되었다는 추측도 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하니발은 힘을 합친 로마의 동맹 도시들 배반하지 않았죠. 그 도시들이 동맹 도시들이 힘을 합치면서 밀리게 되고 결국 카르타고 자마에서 로마 스키피오의 장군에게 대패하면서 죽게 되죠. 그리고 3차, 4차 포에니 전쟁에서 카르타고는 하니발이 없는 상황에서 3년간 치열하게 저항합니다만 결국 로마군을 이기지 못하고 성이 함락되죠. 그리고 로마군은 그 폐허가 된 카르타고에 악랄하게 철저하게 보복을 하죠.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 온 땅에다 소금을 뿌렸다고 합니다. 지금도 튀니지의 수도 튀니스 근처에 가면 카르타고 유적이 남아있지만 사실상 로마 유적에 비해서 화려하고 강대했다고 그렇지만은 카르타고의 유적치고는 참 초라해 보입니다. 튀니지에서는 그래도 자신들의 하니발의 후예라고 자랑스러워하면서 사실은 이들의 화폐에 하니발이 등장하죠. 자, 오늘은 로마의 건국신화와 로마가 제국으로 이제 성장하는 발판이 됐던 카르타고와의 일전 포에니 전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